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 급락하더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10%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정 기간이 뭐 빠졌다 다시 상승했다 빠졌다 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으로 보면 약 3개월 정도 진행됐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약 15%, 14.7%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거의 딱 마지노선까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승장, 특히 이 AI 사이클 아래에서의 진행되는 상승장 아래에서 여기서 돌리는 게 맞죠. 만약에 이걸 돌려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 하면 네.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의 이 바닥은 이제 조만간 또는 이미 벌써 잡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네. 크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고 네. 단기적인 조정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악재의 뉴스들은 있죠. 그게 바로 관세 부분, 특히 트럼프 리스크, 네. 일론 머스크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어제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관세 얘기도 나왔었고 하지만 시장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즉 네. CPI 숫자 같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네.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펀더멘털적으로 큰 문제 없는 상황이고 이제 시장의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딱 CPI 짚어주셨는데 다행히 네. 시장 예상치 하회하긴 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지금 CPI에 있어서는 사실 관점이 옛날부터 있었죠. 왜? 관세가 들어오면 CPI가 높아진다. 이제 이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지금 관세가 완전히 이제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전의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제 CPI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상치가 2.9%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는 2.8%. 네. 그래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달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달 대비해서 숫자가 0.2% 상승을 했으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2.4% 수준. 네. 즉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대 중반 초반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근원 CPI를 보시면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예상치가 3.2%였는데 실질적으로 3.1%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전달 대비 숫자로서는 0.2% 상승, 곱하기 12하면 2.4%. 두 개가 다 안정적으로 2.4% 수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PCI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네. 이 과거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미 연준이 들여다보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그 숫자에서 굉장히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드디어 이제 0.3%대 상승률로 떨어졌다. 예, 곱하기 12 했었을 때 3.6%. 예,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이 숫자가 과거에는 뭐 8%대 이랬었으니까 네. 이 숫자가 이제 2%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 PC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다 알고 있는 관세. 네.
예, 이제 관세 지금 예측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한 3.1% 정도의 관세율인데 저 빨간 선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이 캐나다, 뭐 그리고 중국 등등 멕시코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약 13%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를 인플레이션으로 환산하면 0.4% 정도?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서로 상쇄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원래 예측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회색 전체 보시면 회색 숫자가 마이너스인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게 플러스 효과인데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악영향을 받고 네.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좋은 얘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건 부자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네. 예, 그 저소득층은 관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하향 안정화가 맞을 것이고 또 관세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쓰고 있는 카드로서 이용이 되는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씩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최대는 0.4% 정도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CPI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앞으로도 펼쳐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정말 뭐 천만불짜리 질문이겠죠. 앞으로 1년 안에 네. 또는 뭐 3개월,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시장은 10% 빠졌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빠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도 정말 많이 빠뜨린다면 20%까지도 빠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K포인트는 얼마나 경기가 안정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또 트럼프가 주말에 뭐 지금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다, 뭐 변화기다, 네. 뭐 그래서 과도기다,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둔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과 경기가 그만큼 또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된 건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게 15%에서 20%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다른 여러 기관들의 평균치가 20에서 25%로 올라갔어요. 그럼 5%포인트만 올라간 겁니다. 과거 보시면 왼쪽에 끝에 보시면 왼쪽 중간쯤 보시면은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70%까지 치솟을 정도 있죠. 네. 이때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훨씬 더 잘 예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져왔냐면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엄청난 적자고 역대 최고치의 적자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을 확 늘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 가는 게 아니냐. 그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숫자가 자그마치 마이너스 2.8까지 갔었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역 수지 적자 폭은 금방 사라집니다. 관세가 들어오고 나면은 뭐 빨리 땡겼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수입을 할 거고 수출을 할 거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지금 망가진 것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것으로 갈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요. 결국 생산성 지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4, 4분기에 생산성 지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실질 숫자가 한 1.5%가 나왔어요. 네. 그 전에 예측됐던 부분은 1.2%였는데 훨씬 더 높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장기적인 기간으로서의 연간 환산 상승률로 계산을 하면 연복리 2.5%의 상승률을 2022년부터 보이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걸 과거로 되돌아갔었을 때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던 1995년부터 2000년도에는 2.4% 상승률이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들어왔었을 때에 보시면 1.34%. 근데 지금 이게 2.5면 그것보다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다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 띵탱크들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GDP 성장률이 2.5%, 2% 이 정도 수준에서 훅 떨어뜨려서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요. 2% 이상의 GDP 성장률이 올해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 뭐 급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것이 네.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 향후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연말까지 2%대 GDP를 유지해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니겠죠. 오히려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일지 일단 시장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되는 게 이제 관세 부분이잖아요. 간밤 유럽도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맞아요. 지금 캐나다, 뭐 유럽 누구 하나 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관세 정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숫자로서 계산을 하자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3.1%의 관세율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세율에서 네. 훅 올라가지고 13%로 가면 10%포인트가 올라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 0.4에서 0.5%또 그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올라간 부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에서 0.5%포인트 정도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2.5%였었던 것이 2.0%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네. 예, 그 정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또 지금 13%까지 올리는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얼마나 더 위로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지 완전히 미국 경기를 뭐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GDP를 확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자 비용을 낮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부양.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같이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경제를 그렇게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순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네. 10%도 안 됩니다. 뭐 거의 5%도 안 되는 걸 제가 계산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한테는 네. 예, 수출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GDP의 뭐 70%, 80% 순수출로 계산하면은 훨씬 더 수십 프로 정도의 미국보다는 거의 뭐 4배 정도의 수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이 우위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미국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 이 관세 정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산을 안 쓰고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다.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세계 소비 시장의 40% 들고 있는 나라가 수입을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것을 미국만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최근의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만 빠졌고 다른 쪽은 안 빠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과하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을 제대로 숫자로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뉴욕 증시가 겪고 있는 이 불안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 우리가 충분히 기회로 생각을 해도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걱정은 스럽지만 네. 미국 경제가 무너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그러면 이것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센티먼트죠. 어느 정도로 비관적인 비유가 시장에 팽배한지 네. 아직까지도 비관적인 비유가 그렇게 팽배하지 않으면 더 하락할 룸이 생기죠. 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만큼 센티먼트 이런 시장 심리 지표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를 보시면은 어제 좀 올라왔고 가장 많이 하락했었을 때 월요일은 마이너스 15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 보면 extreme fear라고 해서 최고의 공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저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12개월 뒤에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또한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되면 폭증하고 나면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이제 녹색입니다. 녹색이 빅스 지수 75% 그 퍼센타일 안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커졌었을 때. 그 이후에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S&P 500이 13%, 그죠? 중소형주 러셀 2000 정도가 또 한 12~13%.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자그마치 15% 상승률을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보여주는 게 평균치였다라는 네. 것은 그만큼 센티먼트가 이미 벌써 최악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어느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 3.5까지 그리고 또 비관론으로 계산하시면은 2022년, 2000년 이때의 수준인 마이너스 0.4까지도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센티먼트 지표가 거의 이제 최악까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보통 첫 해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보통 2월, 3월 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빨간색, 저게 하락 구간.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녹색이죠. 저게 언제입니까? 4월, 5월, 6월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6월 달까지의 상승 주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쨌든 이건 테크니컬한 숫자들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이 200일선이 깨져서 내려왔어요. 네. 보통 200일선이 깨져 내려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왼쪽에 3번은 급락, 오른쪽에 7번은 급등입니다. 과거에 하락을 했었던 때는 2000년, 2008년, 2022년 다 어떤 때냐면 큰 어떤 급락장이 왔었을 때이죠.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엄청나게 반영을 했던 실질적으로 2000년과 2008년에는 경기 침체 부분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7번을 보시면 96년, 97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014년과 18년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가 다 언제냐면 인터넷 사이클과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62%, 49%, 18%, 그죠? 13%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최소 20%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지금
부터는 이제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롱 쪽,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서 투자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의 타이밍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센티먼트 관점에서 이제 바닥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우리가 지켜봐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투심을 또 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의 횟수가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저는 금리 인하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는 수준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을 때 미 연준이 예를 들어서 0.5%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거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 연준의 예상치를 보는 전망 패드 와치를 보시면은 6월 달에 한번 내려주고 또 9월 달에 한번 내려주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0.75나 내려줄 거다. 만약 저게 진짜 일어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품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 또 이렇게 금리 인하만을 바라시는 것은 네.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을 극심하게 보이고 있지만 본부장님과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에 대한 펀더먼털과 주식시장에 대한 펀더먼털 견조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